마른잎 천사. 방 청소를 하려고 창문을 여니까 신선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녹색 커튼이 부풀어 오르면서 튈 듯이 뒤집혔다. 바람과 함께 벚꽃잎이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아파트 2층에서 내려다보면 가쿠지사의 벚꽃은 핑크색 안개 같았다. 나무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벚꽃이 한창 때라 그런지 좁은 경내에 가득 넘칠 듯이 보였다. 아, 봄이구나. 따뜻한 햇살도 함께 몸 안으로 집어삼킬 듯이 구미코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랍장 위에 놓아둔 라디오에서는 튤립의 마음의 여행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 자주 듣는 그 곡이 구미코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아직 가사를 전부 외우지 못해서 후렴 부분만 흥얼거렸다. 역시 이 집으로 정하길 너무 잘했어. 빗자루로 방 안을 청소하면서 구미코는 생각했다. 처음에 이 집을 부동산에서 소개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작은 길을 사이에 끼고 있기는 해도 역시 절 바로 옆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볕이 잘 든다는 점과 도된으로 남편의 회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편리성을 생각해서 이 집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가쿠지사 뒤쪽으로 무덤이 있기는 하지만 겨우 고양이 이마 크기 정도로 작았고 창문 밖으로 크게 몸을 빼서 보지 않는 한 나무 위패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집세도 쌌고 상점가도 근처에 있어서 편리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반대편 창문 밖으로는 도된의 노선이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겨우 수미터 정도이기는 해도 수국이 심어져 있었다. 대체 무슨 색의 꽃이 필까? 전에 살던 아파트는 창문을 열어도 세무서의 건물 벽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세무서와 아파트 사이에 2미터 정도의 간격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 벽은 1년 내내 살풍경한 회색으로 창문을 열 때마다 왠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에 비하면 이 집은 훨씬 살기가 좋다. 페이드아웃으로 마음의 여행이 끝나고 곡이 바뀌었다. 다음에 무슨 곡이 나올까 기대했더니 고추 잠자리의 노래가 나와서 구미코는 흥이 탁 깨져버렸다. 이 DJ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두 곡 다 신곡이라고 해도 이렇게 연속으로 두 곡을 틀어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구미코는 라디오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왠지 이 곡은 가사를 전부 외워버렸던 것이다. 어? 그 할아버지다. 잠시 후 가쿠지사의 아담한 돌길을 걸어가는 백발도인의 모습이 구미코의 시선에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벽시계를 쳐다보니 정확히 10시였다. 정말로 하루도 어김없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노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절에 참배를 하러 온다. 게다가 하루에 2번, 아침 10시와 저녁 5시에 반드시. 대단히 신심이 두터운 모양이다. 이 마을이라면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주변은 전쟁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모양이다. 바로 이웃 마을은 도쿄 대공습 때 괴멸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 이 마을에는 전쟁 전의 건물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당연히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평균 연령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구미코는 커튼 뒤로 살짝 몸을 숨기고 그 노인의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벚꽃 사이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노인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딘가 불쾌해 보였다. 마치 이를 악물고 있는 것처럼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흰 눈썹은 화가 난 것처럼 위를 향하고 있었다.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일 것이다. 오늘도 또 하는 걸까? 조금은 장난기가 섞인 기분으로 구미코는 노인이 참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실 저 노인에게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배 후에는 반드시 경내 석등 옆에서 몸을 구부려 웅크리고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녁에는 왠지 더 오래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석등은 1m 50cm 정도의 높이인데 구멍은 대략 위에서 30cm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 구멍은 아마도 초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것일 거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상당히 구부려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례겠지만 그 모습은 역시 기묘했다. 왠지 수상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노인은 역시 석등 앞으로 허리를 숙이고 그 구멍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일부러 주머니에서 안경까지 꺼내 쓰는 것으로 보아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윽고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더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석등의 지붕 부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려서 올 때보다 얼마간 더 빠른 걸음으로 좁은 참배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저 할아버지 정말 뭐라는 것일까? 이 증창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며 구미코는 사라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때 방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구미코는 뒤돌아서서 다다미 6장 크기의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금 청소한 다다미 위에는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었다. 어쩌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책 표지가 바람에 펄럭거린 것일까? 신경이 쓰인 구미코는 작은 방 쪽으로 가보았다. 그 방에는 남편 에이지가 학생 시절부터 애용하던 책상이 있다.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것이다. 어머, 저건? 그 책상 다리 밑에 한 장에 표면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붙인 사각형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빨간색 연필로 축소 배율이 쓰여 있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어제 남편 에이지가 퇴근길에 인쇄소에 들러 가져온 사진이었다. 오늘 전부 다 회사에 가져갔어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한 장이 남아있는 것일까? 아이 참, 그이도 덜렁이라니까. 남편은 모 국립대학을 졸업한 수재지만 날카로워 보이는 외견과는 달리 어린아이처럼 덜렁거리는 면이 있다. 밥도 잘 흘리고 양말을 뒤집어 신고도 눈치채지 못한다. 구미코는 허리를 숙여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트레이싱 페이퍼를 넘겨보니까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기모노를 입은 상반신 사진이었는데 긴 머리를 정갈하게 올리고 있었다. 그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하는지 구미코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옛날 여학생들이 즐겨 애용하던 스타일일 것이다. 무늬 없는 커다란 리본이 귀여웠다. 이걸 놔두고 가도 괜찮은 걸까? 방 안에는 자신밖에 없었는데도 무심결에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시인 미소노 사치오다. 에이지가 근무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이번에 시집을 간행하는 모양인데 이 사진은 분명히 책 첫머리에 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어제 A씨는 퇴근길에 인쇄소에 들러서 재판을 끝낸 10장 정도의 사진을 받아왔다. 그것을 큰 방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 요절한 시인의 재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것이다. 그녀는 한마디로 천재야, 천재. 그저 불평불만자인지 아니면 자신도 시인 지망생인 탓인지 에이지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칭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가 흠을 잡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기와라 사쿠타로와 니시와키 준사부로 이 두 사람 정도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고명한 시인일지라도 반드시 흠을 잡았다. 따라서 에이지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었다. 난해한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서도 그 풍부한 시흥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언어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 이거야말로 진정한 시구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딘가 홀린 것 같은 눈초리로 시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남편에게 구미코는 마냥 편안한 기분만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인간을 질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아무래도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다. 여보,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이렇게 풍부한 재능을 가진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듯한 시집 한 권이 없다는 사실 말이야. 그래서 이 미소노 사치오는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회사에 들어가길 정말 잘했어. 에이지가 근무하는 출판사는 사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영세한 출판사였다. 문예서 종료는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장기 입문 혹은 여차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알기 쉬운 민법 해설 이런 실용서적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회사였다. 그런 회사가 어째서 갑작스럽게 무명의 여성 시인의 시집을 내려고 생각한 것일까? 구미코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단지 그 일에 참여하면서부터 에이지가 부쩍 생기가 도는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까지는 편집일에 시큰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사진을 보면서 구미코는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히 낡은 원본 사진을 사진기로 복사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렇게도 입자가 거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성의 부드러워 보이는 눈길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미소노 사치오 20세 라고 에이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분명히 이 사진을 찍을 때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슬프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구미코는 생각했다. 미소노 사치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한 것이다. 그날 웬일로 에이지는 일찍 집에 왔다. 잡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비하면 빈도는 많지 않다고 해도 역시 출판사 일에 야근은 필수였다. 에이지가 밤 9시 전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구미코는 늘 8시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라도 생기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남편 중심의 생활이다. 그 대신 아침 출근이 늦어서 살만 했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어머, 일찍 왔네요. 미안해요. 지금 빨리 저녁 준비할게. 7시 조금 지나서 돌아온 에이지의 얼굴을 보고 구미코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에이지는 넥타이를 풀면서 어딘지 모르게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별로. 그냥 낮에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빨리 집에 오고 싶어지대.
어머, 뭔 소리야? 남편의 상의를 행거에 걸면서 구미코는 웃었다. 방 안에 떨어져 있던 사진건으로 아까 낮에 A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오늘 중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서 안심은 했지만 그 전화 목소리를 듣고 A지가 빨리 돌아오고 싶어졌다니 뭔지 몰라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전화를 좀 놨으면 좋겠어. 이런 때 편리할 것 같아. 구미코의 집에는 아직 전화가 없었다. 이유를 들자면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뒤로 미룬 것이지만 역시 있으면 편리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도 일부러 밖에까지 나가서 공중전화로 걸었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주인집의 전화를 빌리는 것도 역시 귀찮은 일이었다. 오늘처럼 일찍 돌아올 때는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저녁 준비가 다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하지만 여름 보너스로 청소기 산다고 하지 않았나? 어려운 문제라고 구미코는 생각했다. 사실 청소기도 갖고 싶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오늘 저녁은 그냥 밖에서 먹을까? 어머, 정말? 다행히 저녁 반찬으로 준비해둔 것은 마른 찬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먹어도 걱정 없었다.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것보다 밖에서 끝내고 들어오는 쪽이 밤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남편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에이지는 가사 노동은 전부 아내의 의무라면서 웬만해서 외식 같은 것은 하려고 들지 않았었다. 하지만 월급 전이라 대단한 건 안 되고, 라면 같은 건 어떨까? 아, 맞다. 전에 주인 아줌마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근처에 맛있는 라면집이 있대. 그래? 그럼 거기로 가지 뭐. 간단히 나갈 준비를 마치고 둘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저녁을 먹은 곳은 희락정이라는 작은 라면 가게였다. 무뚝뚝한 얼굴을 한 주인과 작은 몸집에 순수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아내. 이렇게 둘이서 가게를 꾸려가는 모양이다. 맛도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 점이 있었다. 마침 저녁 식사 때라서 가게도 번잡했는데 어쩐 일인지 부인이 2층으로 올라가더니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손님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자신들이 먹은 그릇을 손수 치우기도 했다. 웃기는데 이 가게? 응? 셀프 서비스인가 봐. 가게를 나와서 불쾌하다는 투로 에이지가 말했다.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다 먹은 그릇을 카운터로 가져갔다. 하지만 에이지는 그런 식의 가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받는 이상 서비스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야 그렇지만 다른 손님들이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걸 보면 그 가게는 그게 당연한 건가 보지 뭐. 참 부럽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 아니나 다를까 또 빈정거리는군 하고 쿠미코는 생각했다. 에이지는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오늘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일찍 돌아오질 않나? 또 외식까지 시켜주고? 둘은 뒷길을 통해서 그대로 상점가로 향했다. 8시가 조금 지나 가게 반 이상이 셔터문을 내리고 있었다. 언제나 아카시아 비가 그칠 때라는 오래된 곡을 틀던 레코드 가게가 문을 닫은 탓인지 퍽 조용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가끔씩은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절대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의심도 많다. 구미코의 추궁 아닌 추궁에 에이지는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별건 아닌데, 굳이 말을 한다면 오늘 미소노 사치오의 일대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제는 그 시인이 자살했다는 말밖에 안 했지만 그 이유가 말이야. 저 한마디로 이해심이 전혀 없던 남편 탓이었어. 아케이드 밑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에이지는 미소노 사치오의 인생을 간략하게 말해 주었다. 미소노 사치오는 헌책방집 딸로 태어났다. 가업의 영향인지 어린 시절부터 고전과 시작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학업 성적도 우수했다. 도쿄의 모 여학교와 고등사범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이윽고 아버지의 권유로 은행가의 장남과 결혼한다. 그 남자도 젊은 시절부터 지극히 문학을 애호하는 청년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격조 높을지 소문이 다 돌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문이 현실로는 되지 않았다. 뜻밖에도 그 남편은 편협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시대의 풍조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남편은 전형적인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평소에 문학은 부녀자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 스스로도 보들레르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 업적은 평범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모양이다. 미소노 사치오는 결혼 생활을 하는 한편으로 문예 잡지에 자작시를 투고하고 있었는데 1935년 초부터 몇 번의 입선을 거치면서 시단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의 중진들에게 격찬을 받았던 터라 시인으로서의 입지는 전도양양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집 발간 이야기가 돌자마자 그녀의 이름은 마치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잡지에서 사라지게 된다. 남편에 의해서 작품 활동을 금지당한 것이다. 혹시 그 남편 부인의 재능을 질투한 것이 아닐까? 거기까지 듣고 구미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별 볼 일 없는 문학자 남편에 시인으로서의 앞길이 열리려고 하는 아내. 그 둘을 이어서 생각하면 그런 도식이 성립할 것 같았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겠지. 그 남편이란 자는 정말로 비열한 인간이었어. 여기저기서 아내 시를 깎아내렸던 모양이야. 뭐 어린애의 낙서 같은 거라고 했더나 뭐래나. 머리만 큰 인간이 이 그녀 시의 대단함을 알 길이 없었겠지 뭐. 그래서 사치오는 어떻게 했는데? 그야 뭐 그녀도 옛날 여성이었으니까 이 남편의 말대로 공개적으로 시를 쓰는 것을 포기해버렸어. 집안일에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시작을 금지당한 사치오는 그 이후 일체 시단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 좁은 남편의 명령일지라도 그녀의 시온을 말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몰래 노트를 만들어서 남편의 눈길을 피해 시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다 발표하겠다는 야심도 없이 그저 순수한 기쁨을 위해서. 역시 시인이란 그런 거야. 시를 쓴다는 건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 기분을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에이지의 얼굴을 보면서 구미코는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는 그의 시작 노트를 떠올렸다. 뭔지도 모를 한자의 나열. 그것이 호흡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언제까지나 정신이 온전할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끝내 사치오는
정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렸다는 것은 구미코도 알고 있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래, 정말 그래. 구미코는 옛 여성의 한결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애달파졌다. 미쳐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살라는 요구에도 부응하려고 했다. 자신이라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말이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구원의 빛이 조금은 비치게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편 말이야. 그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야. 사치오가 죽은 다음 남겨진 노트를 발견하고 아내의 재능을 인정하게 된 거지. 죽고 나서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그야 그렇지만. 그는 그 노트를 근거로 죽은 아내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어. 그 책은 현존하는 사치오의 유일한 작품집이야. 이번에 우리가 내는 책도 그 책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편도 아주 조금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는 소리지. 과연 그럴까? 왠지 뭔가가 명쾌하지는 않네. 그 정도로 그 남편이 죗값을 치렀다는 생각을 한다면 재미없는 이야기다. 그 남편도 이미 죽었지? 글쎄, 아마 죽지 않았을까? 몰라? 어, 정확하게는 알려진 게 없거든. 남편은 자신이 자비로 출판한 시집을 사치오의 친정에다가 가져다 준 뒤에 행방불명이 됐어.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성인이 된 자식들한테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대. 그 뒤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구만. 아마 그도 자살한 것이 아닐까 하고 구미코는 생각했다. 그 역시 아내의 죽음에 엄청난 책임을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다. 자신이 부숴버린 그 재능의 크기를 통렬하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너무 슬픈 이야기네. 구미코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나도 좀 슬퍼져서 말이야. 그래서 내 아내의 마음이라도 좀 사두자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구미코는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웠다. 마침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아침 저녁으로 가쿠지사 참배를 빼먹지 않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저 할아버지 헌책방 주인이었구나. 노인은 가게 앞에 늘어놓은 세일 책들을 무거운 듯이 가게 안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오늘은 이만 가게 문을 닫는 모양이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한층 늙어 보였다. 그 기묘한 여자아이를 구미코가 아파트 2층 창을 통해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의 일이다. 그 헌책방 노인이 평소처럼 가쿠지사를 찾아와서 참배와 석등을 들여다보는 기묘한 행동을 하고 돌아간 직후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경내에 나타났다. 어머, 저 아이 언제부터? 역시 그날도 구미코는 창가에 서서 노인의 참배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몇 초 후에 무심코 눈길을 돌리니 그 작은 여자아이가 경내의 참배길에 있었던 것이다. 여자아이는 4살 정도로 흰색 트레이너에 빨간색 니트 바지를 입고 있었다. 4월로 치면 결코 기묘한 차림새는 아니지만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생각하면 약간 덥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 꽤 귀엽네. 가쿠지사의 경내에는 한창 때를 지난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그 작은 꽃잎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잡으려고 여자아이는
끊임없이 두 손을 찰싹거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재미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듯 웃음이 넘쳐 흘렀고 찰랑찰랑한 단발머리가 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구미코는 창밖에 달려있는 철제 울타리를 잡고 잠시 동안 여자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빨리 저런 귀여운 아이가 생겨야 할 텐데. 원래부터 구미코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좋아했다. 결혼을 한 이상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이 2년이 흘렀다. 서두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만 저렇게 귀여운 아이를 보면 정말로 내일이라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저 아이 혼자 왔나? 잠시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혹시나 해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경내를 살펴보아도 역시 부모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벚꽃 사이에 섞여서 보이지 않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을에서는 저렇게 작은 아이를 혼자서 놀러 내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일까? 생각의 차이야 있겠지만 내가 저 아이의 부모라면 반드시 근처에서 지키고 서 있었을 것이다. 유괴, 교통사고, 변태. 세상에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넘쳐난다. 변함없이 여자아이는 내리는 꽃잎 속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왠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할 수 없지.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구미코는 샌들을 걸치고 아파트 철제 계단을 내려갔다. 그대로 가쿠지사 경내로 들어가니 여자아이는 아직도 꽃잎과 놀고 있었다. 역시 보호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꼬마야. 말을 걸자 여자아이는 놀란 듯 멈춰서서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너 혼자니? 집은 가깝니? 여자아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몸을 구부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여자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흰 것이 더 귀여웠다. 응, 혼자. 집은 아주 멀어. 그래도 전에는 가까운 데 살았어. 여자아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렇구나. 네 이름은 뭐야? 무라노 마치코. 마치코 짱이구나.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말하자 여자아이는 실눈을 뜨며 수줍은 듯이 이마를 긁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작고 귀여운 손인가 하고 구미코는 생각했다. 엄마는 어디 계셔? 멀리. 마치코 혼자 왔어. 혼자? 어디서? 아주 멀리서. 심부름 왔어. 이렇게 작은 아이를 혼자서 그것도 멀리서 심부름을 보내다니. 구미코는 심각하게 이 아이의 부모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심부름 잘할 수 있겠어? 아줌마가 함께 따라가 줄까? 아니, 괜찮아. 마치코 이제 다 컸어.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아이는 웬일인지 콩콩 뛰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쓸데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까? 그 심부름은 어디로 가는 건데? 상점가 헌책방. 헌책방 노인은 바로 조금 전에 여길 떠났다. 하지만 이런 여자아이가 그에게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것일까? 아카시아 상점가. 오랜만이야. 쇼지 오빠, 다마의 언니.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아이는 근처의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가느다란 목덜미에 밝은 햇살이 비쳤다. 마치코짱, 그건...
여자아이는 멍한 얼굴로 구미코를 보고 있었다. 그 목에 있는 멍 같은 건 뭐야? 자세히 보니까 여자아이의 하얀 목덜미에는 검붉은 멍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넥타이처럼 목을 한 바퀴 두르고 있었다. 어머, 불길하게. 어쩌면 무슨 피부병의 일종인지도 모르지만 그 멍은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것 같은 흔적으로 보였다. 손이나 굵은 밧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벨트 같은 것으로. 구미코가 그 흔적에 손을 대려고 하자 여자아이는 재빨리 몸을 오그리고 목과 어깨를 움츠렸다. 나 이제 심부름 갈 거야. 난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은 있지 못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마치코라는 여자아이는 휙 구미코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기운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코짱, 기다려. 그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생각한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경내에 갈색의 먼지바람이 일어서 구미코는 순간 눈을 감았다. 고작 몇 초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뜨니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고 생각하던 손에는 웬일인지 한 장의 마른 벚나무 잎이 들려 있었다. 스스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와카미는 상점가를 걸었다.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수고를 거듭해야 하는 것일까? 비현실적인 소문만 믿고 매일같이 그 절을 다니다니. 석양이 질 무렵 그 경내 석등불을 켜는 구멍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난 이후 매일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불을 켜는 곳 너머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음만 급해서 어쩌면 아침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어서 결국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씩 가쿠지사를 들렀다. 어차피 급한 일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가는 일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와카미는 가게 앞에 서서 나사식 자물쇠를 열었다. 유리문을 열고 색바랜 커튼을 밀어젖혔다. 오늘도 하루 이 신통찮은 가게를 열어볼까? 가게 통로에 둔 세일 품목을 올려놓은 받침대를 용을 쓰며 끌어냈다. 옛날에는 편하게 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 정도의 일도 힘에 부치게 되었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일 것이다. 상점가의 하늘은 아케이드에 가려져 있어서 커튼을 열어젖혀도 충분한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카운터에 가까운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누르자 처음으로 가게 안이 밝혀졌다. 책, 책, 책. 모든 벽들은 책들로 쌓여 있다. 당연한 일이다. 여기는 헌책방이니까. 가와카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잿더리를 끌어당겼다. 세븐스타를 한 대 물고 깊이 들이마신 뒤 몇 초 참았다가 기운차게 내뱉었다.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면 비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헌책방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얼마 동안 꾸려왔는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다. 그 사이에 세상은 빙글빙글 돌면서 변화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아니, 자기 자신이 변화를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죽은 뒤, 즉 불쌍하게 죽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변화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이 음침한 가게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에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분에 넘치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대체 뭐라고 말할까? 빼앗는 것밖에 몰랐던 남편의 말로를 비웃을까?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비웃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와카미가 이 마을에 온 것은 가쿠지사라는 절 어딘가가 죽은 사람의 나라와 통하고 있다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근처에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아내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을 갖고 오게 된 것이었다. 어차피 자식들하고도 연락이 두절된 마당에 이 노구를 어디에 둔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실 이 마을에는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 모든 것이 저 보잘것없는 절의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심쩍은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 듣고 있었다. 이름 없는 고양이조차도 자그마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라고 생각했다 해서 그렇게 도에 넘치는 소원은 아닐 것이다. 설령 한을 풀기 위해 온다고 해도 좋으니까 아내가 자기 앞에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며 오래도록 이 장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다. 세상이란 것은 비록 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배를 비벼 끄고 있을 때 입구 유리문이 기세 좋게 열렸다. 그런 식으로 문을 열면 부서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게에 들어온 것은 아직 4살이나 5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안 됐지만 이 가게에는 그림책은 없다. 아동 도서나 만화책은 약간 있지만. 혹시 가와카미 데치하루 씨세요? 여자아이는 입구에서 곧장 달려오더니 가와카미 앞에 딱 멈춰서며 물었다. 그래. 내가 가와카미 데치하루인데 어떻게 알고 있니? 유명한 야구 선수와 똑같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여기서 헌책방 아저씨를 하고 있는 한 통성명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오늘은 심부름으로 왔어요. 심부름? 대단하구나. 문득 자신의 아이들이 이 아이 정도의 나이였던 시절이 떠올랐다. 솔직히 말해서 그 무렵의 일들은 별로 기억에 없었다. 집안일은 모두 아내한테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요, 아줌마 화 안 났대요. 응? 뭐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아줌마가 화가 나지 않았다니. 부모는 함께 오지 않은 것일까? 아줌마는 조금 사정이 있어서 만나러 못 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아줌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잘 알고 있대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얘야, 꼬마 아가씨. 할아버지는 일이 바쁘단다. 놀고 싶으면 저 밖에서 몸을 끌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때 여자아이는 삐친 듯이 볼을 부풀리며 말했다. 가와카미 사치코 씨한테 부탁받은 거야. 할아버지, 그 사람 몰라? 뭐라고? 가와카미 사치코? 말이 순간적으로 돌이 돼서 목구멍에 호흡을 막아버린 느낌이 들었다. 얘야, 너 지금 뭐라고? 가와카미 사치코 씨요. 아줌마요. 가와카미 사치코, 일명 미소노 사치우. 틀림없이 자신의 아내 이름이다. 꼬마 아가씨, 그 아줌마를 만난 거니? 네, 아줌마 아주 친절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순간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여자아이가 움찔했다. 미안해. 미안해. 큰 소리를 내서. 반사적으로 머리에 손을 올리려 하자 여자아이는 어딘가 당황스럽게 뒷걸음질을 쳤다. 아무래도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아줌마랑 꼬마 아가씨는 그렇게 자주 만나니? 응, 집에 가까워서. 만날 때마다 마치코 아줌마 목걸이 보고 똑같다고 말해요. 아줌마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응, 이거하고 똑같은 거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아이는 턱을 올려 가느다란 목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가는 벨트와 같은 것으로 목을 졸린 듯한 흔적이 아프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가와카미는 생각이 났다. 그래, 이 아이는 가스미소의 마담이 말했던 그 아이가 아닌가. 몇 년 전 일이던가 좋아하는 남자를 잃고 쇼크로 정신이 돌아버려서 결국에는 어린 자식과 함께 목을 맨 여자가 있었다. 분명 가쿠지사 근처의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다. 분명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저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야? 무라노 마치코. 그래, 틀림없다. 성은 모르겠지만 이름은 분명히 마치코였다. 사건 이후 여기를 찾아온 가스미소 마담이 몇 번이나 그 이름을 입에 담았던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치코짱, 그럼 돌아온 거니? 심부름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아이는 빙긋 웃었다. 틀림없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아이는 아마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어떤 신비가 작용한 건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아이는 사자, 즉 죽은 사람의 나라에서 왔다. 가와카미는 머릿속이 확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목걸이. 그런 것이라면 분명히 사치코도 이 아이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치코는 미닫이 위쪽에 끼우는 가로대에 목을 메고 쓸쓸하게 죽어갔으니까. 저 꼬마 아가씨, 아줌마는 잘 지내고 있니? 아줌마는 매일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 아, 그래, 그렇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공연히 가슴이 괴로워지더니 그 괴로움이 콧등을 타고 눈에서 흘러내렸다. 사치코, 일명 미소노 사치오는 목숨을 잃은 지금도 계속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왠지 구원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한테 말한 게 있니? 저기요, 할아버지가 아줌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줌마도 잘 알고 있대요. 아줌마도 만나고 싶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절에 가도 만날 수 없대요. 오, 그래. 그런 규칙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하지만 가능한 한 천천히 오시래요. 그건 너무 심하구나.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가와카미가 웃자 여자아이도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저 선물 많이 갖고 오라고 했어요. 선물? 그래, 선물 말이지. 가와카미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날의 아내 얼굴이 뚜렷이 떠올랐다. 저 실례합니다. 유리문을 열자 가게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노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얼굴을 들었다. 구미코는 손을 뒤로 해서 문을 닫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아파트 2층에서 볼 때보다는 얼마간 온화한 표정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처럼 보였는데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다. 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구미코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카운터 위에 벚나무 마른 잎이 한 장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기에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오지 않았나요? 네, 왔었어요. 노인은 무언가 생각난 것처럼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이는 태도였다. 그 아이 어디 갔나요? 조금 전에 돌아갔는데요. 별로 시간이 없어 보이더군요. 역시 그 마치코라는 아이가 여기를 들른 것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래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 아이는 말했었다. 전 가쿠지사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 스게노라고 합니다. 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노인은 카운터 위에서 손깍지를 끼며 대답했다. 그 마디가 튀어나온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대체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하고 구미코는 상당히 오래 생각했다. 그 아이는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렇게 서슴없이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꺼낼 말을 찾으면서 카운터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로 옆 책장에 겉표지를 본 적이 있는 책이 여러 권 나란히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 에이지가 몇 번인가 집으로 가져왔던 미소노 사치오의 자비 출판 시집이었다. 엄청날 정도의 희귀본이라고 자신에게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책이다. 그 시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3권이나 꽂혀 있었다. 아무래도 이 책장은 특별해 보이는 책들만 꽂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노인도 그 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저 스게노 씨는 이 동네에는 언제 오셨나요? 너무 긴 시간 침묵을 지켰던 탓인지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구미코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서둘러 대답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동네 규모도 작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의외로 살기 편한 곳이지 않나요? 아, 네, 그야 뭐. 사실 그것은 구미코도 느끼고 있는 바였다. 신흥주택지에 비해서는 마을의 모양새도 낡았고 커다란 슈퍼마켓도 없었다. 상점가는 밖에서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일단 쇼핑을 하다 보면 생선도 야채도 각각 다른 가게에서 사야 했기 때문에 바쁠 때는 귀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이상하게 살기에 편했다. 아니, 살기 편하다기보다는 살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왠지 하루의 흐름이 낙낙하면서도 그만큼 정중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때로는 말이죠. 약간 기묘한 일도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뭐 좋습니다. 노인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마른 잎을 집어들더니 축 부분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했다. 저기요, 겨우 수십 분 전에 절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아이는 대체 누군가요? 구미코는 과감하게 물어보았다. 노인의 말투로 보아서 그 여자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이 마을에 살았던 아이였어요.
뭐 만난 것은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유령인가 뭐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노인은 뭔가 즐거운 비밀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한테 있어서는 천사입니다. 천사. 공포도 경악도 섞이지 않은 시원스러운 말투였다. 아내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두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모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많을수록 좋은 모양입니다. 어디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은 아주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기묘한 말들을 하면서도 너무나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구미코는 생각했다. 저 그런데 예정일은 언젠가요? 이윽고 노인은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마치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구미코는 조금 강한 어조로 되물었다. 예정일이라뇨? 무슨 예정 말씀이신가요? 어, 아직 모르셨어요? 그 아이가 말해주더군요. 여기 오기 전에 절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무슨... 구미코는 순간 배를 잡았다. 분명히 그 아이는 그런 걸 전부 다 아는 모양이에요. 아기? 내 몸속에 아기가? 배를 어루만지는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참 재밌네요. 이 세상 일이란 게 말이에요. 매일매일 누군가가 떠나고 또 매일매일 누군가가 찾아오는군요. 시대도 바뀌고 유행하는 노래도 바뀌고.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헌책방 주인은 아름다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윽고 구미코는 헌책방을 나왔다. 무언가 잠시 한순간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직 현실로 돌아오지 않은 듯한 기분으로 상점가의 가게를 한 집 한 집 들러보았다. 야채 가게의 점두에 진열되어 있는 야채 색깔은 진하고 아름다웠다. 생선 가게 냉장고 안에 가다랑어 비늘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눈에 익었던 세계가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일까? 아직 구체적인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있을 거야.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아이가 말한 것이라면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작은 아이들이 저쪽에서 달려왔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아이들이었다. 재빨리 배를 팔로 감싸자 그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우연히 스쳐 지나던 중년의 부인이 소리쳤다. 얘들아, 그렇게 동동거리고 뛰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 말에 아이들이 발을 멈추고 느린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 아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낯간지러운 기분이 들어서 구미코는 머리를 숙였다. 겨우 그만한 일인데도 이 마을로 이사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어딘가에서 튤립의 마음의 여행이라는 멜로디가 들려왔다. 분명 늘 음울한 곡을 틀어주던 레코드 가게가 약간 취향을 바꿔서 새로운 곡을 올린 것 같았다. 구미코는 조금 큰 소리로 함께 따라 부르며 상점가 안을 걸어갔다. 아케이드의 막다른 길 저쪽에는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차 있었다.